네, 자, 전산세무 2급 기출문제풀이 제104회 이론 시험부터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1번, 백데이터는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요. 이론 시험에 수험번호 1, 2, 15개 2번 여러분 이름 설치 눌러주시고 편의상 A형으로 통일하겠습니다. 감독관 확인번호는 8366 주식회사 이천산업입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자, 여기 보시면 이론교재 25페이지에 보면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 일반 원칙이 한 6가지 있죠. 그 중에 계속기업, 기업은 주식회사 법인 같은 경우는 계속기업, 회사가 올해만 딱 해서 끝내는 게 아니고 앞으로 영원히 갈 거라는 걸 전제로 해서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재무제표 작성 책임은 누가 있냐? 경영진에게 있다. 회계 담당자가 아니고 경영진에게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재무제표 항목 구분 다 표시해야 되고. 자,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자, 옳지 않은 거 찾으라 그랬습니다.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계속 기업으로서의 가능성을 평가한다. 그래서 전기분, 당기분 2년치 비교도 하죠. 자,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아까 경영진에게 있다 그랬죠. 기업은 현금 기준 회계를 사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현금주의?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가계부입니다. 가계부는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기준으로 해서 장부를 작성하는 거지만 우리 기업회계 기준은 발생주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경우가 여러분들이 싫어했던 수익과 비용이 이연 및 예산. 돈이 들어오고 나간 기준이 아니고 이게 올해 수익이냐 내년 수익이냐 요거를 가지고 기업회계 기준은 작성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건 확실하게 틀린 겁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고요. 재무제표는 원칙적으로 사실에 근거한 자료를 나타내는 게 원칙은 맞습니다. 그런데 추정에 의한 측정치도 포함된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여러분 결산정리사항 가면 대손충당금 1%를 차익보충법으로 설정한다. 추정치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자, 재고자산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다음 중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선적지 인도 조건. 이건 뭐예요? 미국으로 수출하는데 한국 부산항에서 딱 실으면 배가 출발하면 우리는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 물건의 소유권은 미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거는 우리 재고자산에서 차감해야 되겠죠. 판매한 운송 중인 상품은 판매자의 재고자산이 아니다. 도착지 인도 조건 하면 도착하기 전까지는 우리 재고자산이지만 선적지 인도 조건이니까 이거는 아니다. 맞는 말이 되고요. 선입선출법. 먼저 들어온 걸 먼저 팔아라. 자, 이런 문제를 풀 때는요. 대표적인 예를 하나 생각하세요. 여러분 마트에 가면 우유.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 먼저 들어온 거 먼저 팔죠. 그래서 오늘 들어온 건 저 안쪽으로 집어넣습니다. 그 진열하는 사람들 보면. 기말재고자산이 가장 최근 매입분으로. 자, 그러면 안 팔리고 남은 건 뭐냐? 가장 최근에 들어온 게 낫겠죠. 앞에 들어온 거 먼저 팔아버리니까. 그러면 가장 최근 매입분으로 구성되어 기말재고자산 가액이 시가와 가깝다. 농수산물 같은 경우 선입선출법으로 하면 가장 최근 오늘 들어온 거는 남아있고 그거는 오늘 시세가 반영이 된 거죠. 어제 들어온 거는 이미 다 나갔고. 자,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후입선출법에 의해 이건 정반대가 되겠죠. 원가 배분을 할 경우 기말재고는 언제 깨나 맞겠어요. 아까는 가장 최근 거지만 이거는 그 전에 앞에 들어온 거, 뭐 3일 전에 들어온 거, 오늘 거는 다 나가버렸어. 왜? 후입, 나중에 들어온 걸 먼저 팔았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구입한 상품이 원가 아니다. 뭐예요? 그 전에, 이전에 구입한 상품이 남아있죠. 이건 틀린 거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고요. 위탁매매계약 체결하고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받은 적성품은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판매하기 전까지 위탁자의 재고자산이다. 이거 대표적인 게 뭐예요? 제주도 감귤. 그거를 서울에 있는 농수산물 시장에 감귤협동조합 직원이 상주에 있다가 팝니다. 경매 붙여서 팔고 수수료 빼고 제주도 감귤 농장의 농민에게 가죠. 근데 판매하기 전까지는 받은 적성품 수탁자가 판매하기 전까지는 제주도 감귤 농민의 재고자산입니다. 자, 맞는 거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고요. 문장을 잘 읽어야 되는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요즘 들어서 예전에는 안 나오던 무형자산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중 무형 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자, 교재 86페이지 보면 무형 자산 식별 가능성, 통제, 미래 경제적. 식별이 가능, 무형이지만 형태가 없지만 요게 영업권이냐 또는 뭐 특허권이냐 뭐 지식재산권 이게 구분이 돼야 되고 그다음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쓸 수 없도록. 그리고 요거는 또 돈이 돼야죠. 우리가 이걸 갖고 있으므로 뭐 저작권이라든가 뭐 특허권을 갖고 있음으로 해서 제3자에게 빌려서 돈 받고 빌려줄 수도 있고 원가 절감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어야 되고 자 영업권 같은 경우는 돈 주고 산 것만 유상으로 취득한 것만 됩니다. 일명 권리금이라 그러죠. 근데 우리가 장사가 잘 되니까 영업권 얼마 이렇게 하는 거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창출된 그러니까 신약 개발하는데 뭐 10년 걸리고 코로나 때문에 백신들이 나오고 그랬죠. 자, 이럴 경우에 굉장히 많은 돈과 시간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연구 단계하고 개발 단계로 구분합니다. 성공 가능성이 확정 지을 수 없을 때. 근데 개발 단계는 성공 가능성이 이제 점점 높아질 때. 그럼 여기 연구 단계는 뭘로 하느냐? 판매비와 관리비, 비용으로 처리하고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는 단계에서 지출된 비용은 개발비라 해서 무형 자산으로 처리합니다. 자, 구분하기 힘들 때는 그러면 전부 다 연구 단계로 그렇게 기업회 기준에서는 정하고 있고 그다음 무형 자산 상각은 뭐예요? 잔존가액은 항상 없는 걸로 처리하는 게 원칙이고 법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20년 내용 년수는 20년을 넘길 수 없고 자 그래서 다시 문제로 돌아오면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사업 결합 등 외부에서 취득한 영업권만 인정하고 내부에서 창출된 영업권은 아까 설명한 거 내부 돈 주고 사온 것만 인정된다. 자 그다음에 이번에 1급에서도 나왔는데 그 회사를 전체적으로 샀을 때 그것만 됩니다. 자, 무형자산은 인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지출은 발생한 기간이 비용으로 처리한다. 무형자산의 조건, 아까 연구 단계, 개발 단계죠. 개발까지 가는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전부 다 비용으로 처리한다. 맞고요. 무형자산이 잔존가치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아까 그랬죠. 무형자산이 공정가치, 시가가 증가하면 그 공정가치를 반영하여 감가상각한다. 우리 회사 특허권이 가치가 올랐어. 그런다고 그 상승분을 올려가지고 감가상각 이건 안 됩니다. 원래 그 특허권을 돈 주고 샀든가 아니면 자체 개발을 했든가 그것만 장부가액으로 봐서 감가상각해야 된다는 거. 자, 요거는 안 된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4번 계산 문제입니다. 자, 시험 볼 때 이론 시험 볼 때도 개정 과목 및 적용 등록 메뉴 요거 열어놓고 열어놓으면 자 여기에 보시면 자본잉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하면 얼마인가 했을 때 그 화면 캡처 받은 겁니다. 요 세 개를 잘 보세요.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 차익, 자기 주식 처분익. 주식 발행 초과금, 자기 주식 처분익, 감자 차익. 요것만 뭐예요? 자본잉여금 항목입니다. 세 개를 더하면 220만 원.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요거는 뭐 생큐 할 수 있는 문제고. 자, 그다음 회계 변경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다음 중 회계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회계 변경은 자, 세법이 바뀌거나 기업회계 기준이 바뀌거나 우리 회사의 정책이 바뀌었을 때. 근데 그 중에서 회계 정책 변경하고 회계 추정이 변경 요 두 개로 구분 일단 하고 단순히 세법 규정을 따르기 위한 회계 변경은 정당한 회계 변경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세법과 기업회계 기준은 자꾸 충돌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기업회계 기준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세법 규정 따르는 거는 회계 정책이나 또는 회계 추정 변경으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 중에서 회계 정책 변경은 회계 추정의 변경보다 비중이 좀 큰 겁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평가를 뭐 선입선출법에서 이동평균법으로 주로 기업회계 기준이 바뀌었을 때 이걸 많이 적용하고요. 회계 추정의 변경은 그 내부적으로 대손충당금 우리 1% 설정하던 거 2% 한다든가 이럴 때 회계 추정의 변경을 하는데 그래서 이 회계 변경, 회계 처리를 아까 회계 정책, 회계 추정 두 가지로 크게 구분한다 그랬죠? 회계 정책 변경은 다 전년도 것까지 다 소급해서 소급 적용한다는 거. 추정은 전년도 것 놔두고 중요하지 않으니까 당기부터 변경된 원칙 전진법이라 그러고 요건 소급법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문제로 와서 회계 정책이 변경은 회계 방법이 변경되는 것이며 소급법을 적용한다. 맞죠? 자, 그 다음에 회계 정책이 변경에 따른 누적 효과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우면 이럴 때는 뭐예요? 전지법으로 합니다. 확실하지 않을 때. 예, 맞고요. 4번 먼저 하겠습니다. 회계 추정의 변경은 뭐예요? 아까 대손충당금 1%를 2% 한다든가 전진적으로 처리하여 그 효과를 단기와 단기 이후로만 소급하지 않는다. 아까 맞죠? 전진법 사용한다는 거. 자, 3번 보면 세법 개정으로 회계 처리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는 정당한 회계 변경이 사유에 해당한다? 아니라 그랬습니다. 기업회계 기준 우선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것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이제 원가 회계인데 다음 중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자, 제가 그림 두 개를 갖다 놓은 겁니다. 이건 시험 문제에 있던 게 아니고 직접 재료비는 여러분들 요 문제가 나올 때는 고정비, 변동비 나올 때는요. 변동비 대표적인 예, 재료비를 연상하기 바랍니다. 고정비, 임차료. 물건을 조업 또는 생산량이에요. 물건을 10개, 100개, 1000개, 10,000개 몇 개를 만들 간에 월세, 임차료는 똑같다 이 말입니다. 변동비는 생산량이 늘어난 만큼 총 뭐예요? 재료비는 늘어나죠. 똑같이. 자, 직접 재료비는 조업도 생산량에 비례하여 총 원가가 이렇게 증가하고 단기 총 제조 원가는 단기에 발생한 기본 원가와 제조 간접 원가의 합이다. 기본 원가 하면 두 가지죠.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그 다음에 나머지 가공비는 직접 재료비를 뺀 직접 농업비부터 나머지 전부 다. 그러면 여기에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그 다음에 간접 재료비, 간접 농업비, 간접 경비 여기 다 들어가겠죠. 합이다. 그럼 맞는 거죠. 단기 총제조 원가. 단기에 투입된 원가. 자, 관련 범위 내에서 변동비는 조업도의 증감에 불구하고 단위당 원가가 일정하다. 재료비는 하나를 만들 때 100원이었다 가정했을 때 1000개, 10,000개를 만들어도 하나당 단가는 일정합니다. 자, 단위당 원가는 일정하다. 맞습니다. 제품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범위 내에서 제품 단위당 고정비, 고정원가. 고정원가는 총 원가는 일정해요. 근데 임차료가 100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10개를 만들었어. 그러면 개당 고정비는 10원이죠. 근데 1000개를 만들었어. 그러면 1원. 이런 식으로 단위당 고정비는 줄어듭니다. 일정하다 틀렸죠. 감소합니다. 그래서 박리담에 장사하는 그 시장 같은 데 보면 마진을 적게 해서 많이 팔면 월세 같은 고정비가 줄어드니까 결국에는 마진이 남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자, 제조간접비 배부 방법이 시험에 자주 나오다가 이번에는 직접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수선 부문과 동력 부문, 여기 수선 부문하고 동력 부문은 보조 부문입니다. 자, 각각 80만 원과 76만 원이, 그럼 수선 부문이 이게 얼마냐면 80만 원. 그 다음에 동력 부문이 76만 원. 이렇게 있어요. 보조 부문 원가가 집계되었고, 아래의 자료를 바탕으로 조립 부문에, 여기 조립 부문. 배부될 보조 부문 원가 총액은 얼마인가? 단, 직접 배분법을 사용할 것. 그러니까 보조 부문끼리는 주고받지 말고 요 금액을 전부 다 제조 부문으로만 보내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선 요 수선비 80만 원 중에서 조립 부문 해당되는 거. 자, 여기 보시면 수선 부문 300시간, 200시간 두 개 더하면 몇 시간이에요? 500시간이죠. 500시간 분의 조립 부문에 해당되는 시간은 200시간, 5분의 2입니다. 시간. 곱하기 얼마? 80만 원. 자, 이렇게 하면 금액이 나오겠죠. 이렇게 했을 때 얼마가 나와요? 이거 몇 번이요? 7번. 네, 32만 원이 나옵니다. 5분의 2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요 76만 원을 이쪽으로 제조 부문으로 직접 배부해 줄 건데, 동력 부문은 4,500kW, 3,500kW 더하면 몇이에요? 8,000kW. 자, 8,000kW 분의 조립 부문은 3,500kW 곱하기 얼마? 76만 원. 자, 이렇게 해서 계산기 두들기면 이건 얼마가 나와요? 예, 33만 2,500원. 33만 2,500원. 자, 요거 두 개를 더하면 총 얼마예요? 68만
65만 2,500원, 65만 2,50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간만에 계산 문제가 나왔어요. 자, 8번 문제. 자, 아래 이 자료만을 참고하여, 자료가 많습니다. 기말 제품 재고액을 구하면, 자, 제공품 제품 기초 기말이 있고 여기 기말 제품 요거를 구하라 하는 겁니다. 자, 기초 및 기말 원재료 재고액은 없다고 치고 제조원가 명세서와 손익계산서 자료를 보니까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간접비, 매출원가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T자 계정으로 두 개를 그려서 봐야 됩니다. 기말 제품까지 넘어가야 되니까 제공품 계정하고 제품 계정 두 개. 자, 우선 재고 자료를 좀 올려서 제공품 계정부터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제가 미리 조금 해놨는데, 자, T자 계정 쭉 해놓고 기초 제공품 10만 원, 그 다음에 재료비, 직접 재료비 19만 원, 농업비 10만 원, 제조간접비, 자, 이거 다 제조간접비 15만 원. 그러면 여기 단기 총 제조 비용이 기초 제공품 더해지면 자, 총액이 54만 원. 여기 54만 원 옮겨 적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기말 제공품 있죠. 기말 제공품 15만 원. 예. 해서 빼주면 나머지 금액. 단기 완성품 제조원가입니다. 자, 이 완성품 제조원가는 제품 계정으로 넘어가죠. 제품 계정으로 넘어와서 완성품 제조원가 아까 39만 원 구한 거. 자, 기초 제품 21만 원 있습니다. 기초의 단기 완성품 제조원가의 기말 제품 재고액. 요거를 구할 거죠. 근데 매출원가가 있어요. 매출원가. 자, 요거 두 개 더하고 기말 제품 빼주면 매출원가가 되죠. 이게 20만 원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60만 원 합계액에서 20만 원 빼면 X값은 그렇죠. 40만 원이 기말 제품 재고액이 나옵니다. 역추적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 정답은 40만 원.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조금 시간이 걸리는 문제입니다. 이거. 자, 그다음 자, 9번 문제. 이 제공품 계정은 여러분들이 요거는 순서 이 정도는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원가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단기 직접 재료비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제공품 계정 또 그렸어요. 기초 제공품, 재료비, 농업비, 그 다음에 경비 또는 없으면 제조간접비, 자, 기말 제공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기 총 제조 원가는 230만 원이다. 단기 완성품이 아니에요. 총 제조 원가. 단기에만 투입된 거는 요거죠. 이 세 개를 더한 게 단기 총 제조 원가입니다. 이게 230만 원이에요. 그럼 재료비, 농업비, 경비, 제조간접비 합친 건데 제조간접비는 단기 총 제조원가의 20%이다. 그러면 230만 원 곱하기 0.2는 얼마예요? 46만 원이죠. 자, 제조간접비, 예, 요거는 46만 원.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는 직접 노무비 80%이다. 직접 노무비를 몰라요. X 곱하기 0.8 한 개 뭐라고? 제조간접비라 그랬죠. 아까 제조간접비 구한 거 46만 원. 그러면 X값은 따라서 X는 요 곱하기가 넘어가면 나누기가 되죠. 46만 원 나누기 0.8 하면 금액이 나올 겁니다. 자, 요거 계산해 보면 얼마예요? 예, 57만 5천 원. 한번 거꾸로 역산도 해보세요. 57만 5천 원 곱하기 0.8 하면 요 금액이 나오는지. 자, 그러면 나왔습니다. 제조간접 직접 농업비는 요 값은 직접 농업비예요. 그러면 57만 5천 원, 57만 5천 원. 자, 그다음 단기 총 제조 원가는 요 세 개를 더한 금액이라 그랬죠. 이게 230만 원이라 그랬습니다. 230만 원. 그럼 230만 원에서 요 두 개를 빼요. 빼면 나머지 금액이 나오죠. 얼마? 126만 5천 원. 126만 5천 원. 예,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직접 재료비는 3번 126만 5천 원이 된다는 거. 자, 됐고요. 자, 이제 10번 문제. 자, 다음 중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자, 이럴 때도 딱 예를 생각하세요. 개별 원가 계산. 우리나라 잘 만드는 뭐예요? 선박. 종합 원가 계산은 여러분들이 즐겨 먹는 뭐 아이스크림, 과자 이런 게 들어가는 거예요. 대량 생산. 자, 개별 원가 계산, 선박 만드는 데는 다품종 소량 생산. 종류가 많은데 소량으로 한 착씩만 만들죠. 유조선, 컨테이너선, LNG선. 그다음 종합 원가 계산은 소품종 한두 가지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데 적합하다. 맞죠?
개별 원가 계산은 종합 원가 계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정확하다. 선박 드라이 도크라 그러죠. 한 척 한 척 하나 만들면 이 배 한 척에 회계 담당 직원 한 명이 또는 여러 명이 붙어서 장부가 하나씩 다 만듭니다. 정확해요, 오히려. 막 몇천억짜리 배 만드는데 10원 단위까지 딱 맞춥니다. 부정확하다? 아니에요. 정확해요. 오히려 아이스크림 같은 게 단가가 적다 보니까 뭐 금액이 대량으로 하니까 대량으로 그냥 나누게 해버리고 그래서 부정확하기는 종합원가 계산이 부정확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미 나왔고요. 개별 원가 계산 선박 만드는 데는 아이스크림 만드는 데 비해 과다한 노력과 비용이 발생한다. 왜냐하면 선박 하나 금액이 크잖아요. 그래서 일일이 하나씩 재료비가 며칠 날 들어오고 농우비, 경비 다 계산, 제조건조비까지. 근데 아이스크림은 통째로 몇십만 개 만들어서 통째로 그냥 한 방에 다 계산합니다. 월말 제품 한 산량 그걸로 딱 대입만 하면. 자, 이거 맞는 말이고요. 종합원가 계산은 대상기간이 총 제품 제조 원가를 총 생산량으로 나누어 아이스크림 아까 몇만 개씩 만든 거 단위당 제품 원가를 한 방에 구한다.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원가 회계 끝났고 부가가치세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매출로 안 보는 거. 자, 여기 보시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 담보로 제공한 거. 회사가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서 담보를 회사 건물을 담보로 제공했어요. 그러면 뭐예요? 이건 매출이 아니죠. 했다가 나중에 대출금 갚으면 되돌아올 거니까. 사업의 양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팔아버리는 거. 이거는 매출이 아닙니다. 근데 일부분, 사업의 한 부분만 하는 건 그건 매출로 봅니다. 전체. 그 다음에 지난번에 삼성 이건희 회장 돌아가시면서 그 아들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 만약에 돈으로 납부할 게 있으면 세금을 납부하는데 납부할 게 없다. 그럼 뭘로? 물건으로, 주식으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물건으로, 상품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 자, 이런 경우는 매출로 안 본다. 그 다음에 세금을 안 내가지고 경매에 붙어버렸어요. 근데 경매에 붙어서 회사가 망하게 생겼는데 세금까지 붙이는 건 말이 안 되죠. 자, 그래서 매출로 보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인데, 자, 담보 제공 답은 보이죠. 이거는 재화의 판매,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데 외상 판매, 이거 뭐 당연히 공급이고요. 자가 공급 사업상 증여, 이거는 직접적인 판매, 돈 받고 판매한 건 아니지만 판매로 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안 그러면 저거 세금 물리지 않으면 자가 공급하는 걸로 증여하는 형태로 해서 세금 포탈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저것도 공급에 해당이 된다.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영세율과 면세에 대한 건데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영세 매출.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산다 그랬죠? 수출하는 거. 선박 항공기가 외국에 운항하는 거, 이거 0%. 그 다음에 국내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수출하려면 물건 만들어야죠. 만들려면 원재료 사와야 돼요. 국내에서 원재료 사오는 것도 이거 수출하기 위한 것임을 증빙서류만 있으면 내국 신용장을 발행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영세율을 적용하고 또는 구매 대행 업체를 통해서 우리가 수출 대행 업체를 통해서 외국에 수출하는 경우 국내 업체끼리 거래이기 때문에 부가세를 어떻게 이럴 때도 0%에서 영세율을 적용해서 중소기업도 수출할 수 있도록 세금 혜택을 다 줍니다. 자, 그래서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국내 거래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아닙니다. 아까 적용된다 그랬죠. 그래서 내국 신용장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신용장. 이 신용장 설명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어쨌거나 생판 처음 보는 나라에 수출하는 건데 이거 뭐 믿고 그러면 그쪽 은행에 가서 돈 맡기고 그 은행이 우리나라 은행에 여기 돈 맡겼으니까 안심하고 수출하십시오 하는 그런 보증금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 용지가 신용장이고 이거를 국내에서 다시 재발급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면세의 취지는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이거 뭐냐면 조세의 역진성에서 교재에 있는 그림입니다. 똑같은 부가세 10%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사는데 10% 뭐 부가세 낸다. 그래서 자동차가 3천만 원이면 세금 300만 원이다. 자, 미국에서는 전기차 사면 보조금 10% 해주죠. 300만 원이 돈 있는 벤츠 몰고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껌값이에요. 근데 일반 서민들은 죽어나죠. 이게 바로 조세의 역진성입니다. 똑같은 일률적으로 누구나 다 10%를 내는 게 부가가치세입니다.
돈 있는 사람한테는 껌값이고 없는 서민들은 죽죠. 그래서 일반 서민들이 농수축산물, 생활 필수품, 뭐 이러한 거, 문화생활, 책 같은 거, 영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면세 10%를 하지 말고 아예 면세 부가세를 붙이지도 않고 받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조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한 것 면세의 취지 요거 맞는 거고요.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영세율, 자 용역에 대해서는 외국에서 우리나라 업체가 가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돈 받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영세율 수출한 거나 똑같이 봅니다. 상가, 부수, 상가의 밑에 보면 토지가 있잖아요.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가 됩니다. 자, 토지 관련된 거는 이렇게 다 적용합니다.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 다음 자, 소득세입니다. 다음이 일시적, 우발적 소득 중 어쩌다 한 번씩 생기는 거예요. 자,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이 아닌 것, 복권, 뭐 복권 매달되는 사람은 없죠. 평생 한 번도 안 되는데. 복권 당첨금은 기타 소득으로 봐서 일정 부분 뭐 20% 금액에 따라서 떼고 나머지 줍니다. 기타 소득이에요. 계약이 위약금, 계약 뭐 수시로 파토나지는 않죠. 자, 상표권 양도소득, 상표권 뭐 수백 개 갖고 있는 건 아니고 이러한 것들은 어쩌다가 일시적 우발적으로 생기는 기타 소득으로 구분하는 항목이고 비영업 대금의 이익, 비영업, 영업이 아닌 뭐냐? 요게 여러분들 금융업 신고를 안 하고 돈 빌려주고 이자 받아먹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일명 사채업자라 그러죠. 조폭들이 많이 하긴 하는데 사채 이자 받는 거. 대금업을 명시하지 않은 사무실이나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개인들이 보면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하고 이자를 받거나 어음 할인해주고 자동차 등록하러 가면 채권 할인해준다고 가방 하나 들고 다니는 아저씨들이 있죠. 자, 이러한 경우에 이 사람들이 자진 신고하면 다행인데 안 하면 뭐 강제로 찾아내겠지만 그러한 경우 이 사람들이 얻은 이익, 이거는 이자소득, 금융소득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거는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타 소득이 아니고 금융소득, 이자소득. 그래서 얘는 기타 소득이 아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자, 다음 중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종류가 많습니다. 급여도 있지만 상여금, 뭐 여러 가지 배당금. 자, 수입 시기로 옳지 않은 것. 자, 이 교재 334페이지에 있는 건데 급여 여러분들 모르시는 게 있는데 3월달 급여를 받았다. 그 급여는 언제 일한 걸 주는 거예요? 2월달. 먼저 주진 않죠. 그건 가불이고 2월달 일하면 3월 초에 보통 뭐 5일날 10일날 주죠. 자, 수입 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연말정산할 때 1월부터 12월까지 그러니까 월급은 12월 월급은 1월 달에 나와요. 그래서 연말정산을 12월 말 1월 초에 하는 게 아니고 2월 달에 합니다. 왜? 월급이 나와야 소득이 확장되니까. 그래서 수입 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 급여를 받는 날이 아닙니다. 그 달이 아니고 그 전. 자,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금 받는 거. 상여금은 주식회사는 주주총회를 열어서 그 다음에 요거 이익잉여금을 어떻게 처분하겠다 해서 주주총회 결의가 된 날. 이 날이 이 급여 받는 기준일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인정상여, 근로를 제공한 거, 상여금, 그 다음에 임원 퇴직 소득 금액보다도 한도 초과해서 받은 건 그건 소득으로 봅니다. 퇴직금에 대한 세금이 아니고 이거는 근로소득세로 납부를 하는데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기준으로 합니다. 이거는 근로를 해서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문제로 돌아가서 눈에 딱 띄는 게 있죠. 급여, 지급을 받기로 한 날 아닙니다. 근로를 제공한 날. 그래서 정답은 여기 보이고요. 인적 상여, 근로를 제공한 날 마찬가지입니다. 상여근무. 잉여금 처분에 의한 특별 상여금 요거는 해당 법인이 잉여금 처분 결의일 날 아까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임원이 퇴직소득 한도 초과로 근로소득으로 보는 금액은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요걸 기준으로 한다는 거. 요거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고요. 좀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이거. 자, 그 다음 15번 문제. 납세 의무자 요거 2018년도에 세법 개정된 내용으로 출제가 됐는데 이론교재 314페이지 보시면 있습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 납세 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자, 비거주자는
자,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자는 납세 의무자는 거주자, 비거주자로 나눕니다. 자, 국내에 있는 사람, 국내에 있지 않은 사람 이렇게 구분하고요. 국내에 있는 그 기준은 뭐냐? 그전에는 뭐 150일인가 160일인가 했는데 2018년도에 세법 개정이 되면서 딱 절반 365 나누기 2 하면 반올림 했을 때 183일이 나옵니다. 1년에 딱 절반 이상을 한국에 거주하면 거주자로 봅니다. 이따가 나갔더라도 세금은 내야 돼요. 자, 그 사람의 세금은 그럼 뭐에 대해서? 국외에서 벌어들인 모든 소득은 너는 한국에서 내. 이겁니다. 그 다음에 비거주자. 여기에 미달되는 183일이 안 되고 국내에 없어. 그런 경우는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만 세금을 내고 외국에서 번 거는 안 내도 됩니다. 자,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요거 아까 설명드린 거 맞고요.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원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납세 의무를 진다. 거주자는 이 사람은 한국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주자는 국내 주소를 두거나 150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이거 2018년 세법 개정 이전 내용입니다. 183일 이상 국내.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고요.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주소지로 한다. 자, 여러분 집으로 보면 저 소득세 납부하라고 고지서들이 올 겁니다.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끝났고요. 이론은 우리 카페에서 보시는 분은 상관없는데 혹시 유튜브에서 보시는 분들 질문 가능하면 카페에서 올려주시면 좋겠고요. 카페로 넘어오시기 여기 오면 질문 답변이 한 30만 개, 40만 개 있으니까 검색하면 웬만한 거 다 있을 겁니다. 그리고 넘어오시기 전에 유튜브에서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그리고 화질이 흐려하신 분들 요 밑에 지금 이거 4K급으로 찍은 겁니다. 요 밑에 화살표를 톱니바퀴를 클릭하면 1080 요거를 클릭하면 선명하게 보일 겁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좀 쉬었다가 이어서 실무시험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